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 의사 김명준입니다. 오늘 또 한 달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서 게스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을 두 손 두 발 다 쓰는 백내장 수술, 안과 전공의들은 백내장 수술을 어떻게 배울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안과 전공의들 지금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백내장 수술을 배우는 그런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의대 증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 의대 증원 발표되고 나서 느낀 점은 갑자기 증원을 한다 그러면은 의대만 졸업한다고 의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게 늘어난 의대 졸업생들을 어떻게 수련을 시킬지,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시킬지, 예전에 그 전공의들, 안과 전공의들, 그리고 펠로우들, 전문의들도 또 스페셜티, सब스페셜티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펠로우들을 트레이닝 시켜본 입장에서 그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대한 준비는 과연 되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과 전공의들은 어떻게 백내장 수술을 배울지,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백내장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과 수술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제가 미국 있을 때 수술에 참여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미국 선생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술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대형 병원 수술방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좀 사실 비좁죠. 답답하죠. 이게 굉장히 눈만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고, 주변은 그렇게 공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좁은데 기계로 거의 다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안과 안과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기계에 둘러싸여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과 전공의를 저희가 선발을 할 때 기계랑 친한지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기계도 잘 고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또 기계를 손만 댔다 하면 고장이 나고 그런 분도 계시긴 하죠. 그래서 기계랑 좀 친하고, 수술을 잘하고 싶겠죠. 수술하는 과를 선택을 했을 땐 수술을 잘 하고 싶을 텐데, 수술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기계랑 일단 친구가 되고 친해져야지 수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세 수술을 하는 과고, 당연히 이제 미세 수술을 하다 보면은 현미경을 사용을 하게 되죠. 사실 눈이 대부분 한 1, 2cm 안에서 일어나는 수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맨눈으로 보고서 하는 거는 너무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보는데, 사실 현미경만 계속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눈이 굉장히 작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사용하는 인공수정체가 그 광학부가 대개 한 6mm 정도 되는 걸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맨눈으로 보고서는 사실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작은 거였어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미세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미세기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안과 의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의사 전체 수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는 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책값이 비싼데, 내과 교과서들은 만들어지면 굉장히 분량도 많고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은 두꺼운 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안과 책들은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비싸죠. 그게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눈이 작기 때문에 안과 의사 하면은 눈에 생기는 모든 병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도 세부 전공 분야가 한 5-6개 되는 세부 전공 분야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자 좀 전문화된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과 학생 때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눈은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구나, 또 세부 전공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또 각 분야마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저희 각막, 녹내장, 망막,
소아안과, 뭐 신경안과, 또 뭐 성형안과, 뭐 대략 뭐 이런 정도의 세부 전공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뭐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질환에 대해서 또 주로 진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거기서 또 부차적으로 뭐 컨택트 렌즈만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생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 수술 기구를 쓰다 보니까 뭐 이런 기구도 있습니다. 펜처럼 생긴 기구인데 여기 보면은 끝에 조그맣게 이렇게 집게 같은 부분이 있죠. 확대해 보면은 집게 같이 붙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위 같은 것도 있고 미세 가위가 되겠죠. 저런 거를 씁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사실 저거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망가지거든요. 못 쓰게 되는데 대략 뭐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면 한 뭐 100만 원쯤 되는데 떨어뜨리면은 수리비만 해도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100만 원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워낙 또 미세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안과의 특징이 그런 게 있고요. 네. 이승현님 질문 주셨는데요.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실례합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하셨는데 가장 흔한 거는 노화입니다. 노화에 따라서 수정체가 탁해지는데 사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때문에 백내장은 누구나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질환하고 관련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전신 질환하고요. 그래서 백내장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이고 노인성 백내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든지 수정체가 탁해지는 거를 저희가 백내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주셨는데 백내장과 녹내장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한 글자 차이이긴 하지만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수정체 두께가 증가하면서 녹내장, 특히 급성 녹내장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련이 있고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별개의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탁해지는 질환인데 그러면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를 하는 병입니다. 약물로 다시 혼탁된 수정체를 다시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수술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눈 속에 있는 수정체, 혼탁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에 절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탁해진 수정체를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면은 저게 원래 이제 초점 맞춰지는 기능을 하고 있는 수정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과거에는 인공수정체 선택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인공수정체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강조해서 하지는 않아서 백내장은 뭔가 탁해진 거고 뭔가 긁어내고 제거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공수정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인공수정체 기능들이 많이 부가 기능들이 들어있죠. 난시 교정 기능이라든지 뭐 근거리 시력까지 돋보기 안 쓰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다초점 기능, 노안 교정 기능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렌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점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공수정체를 쓰는군요 라면서 의외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인공수정체는 반드시 써야 되고 인공수정체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수술 전에 본인의 수술 이후에 달라질 생활이라든지 뭐 주로 쓰는 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서 인공수정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화숙님 질문 주셨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되도록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과거에는 수술 기술이 좋지는 않고 수술했던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뭐 가능한 수술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컸던 거죠. 저희가 모든 수술을 결정할 때 수술이 줄 수 있는 이득, 혜택하고 수술을 함으로써 받음으로써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감당해야 되는 위험도라든지 그런 거를 서로 고려를 해가지고
수술로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상회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일생에 한 번은 받으셔야 되는 수술이고 또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장비가 워낙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뒀을 때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수술 난이도만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내장이 상당히 심한데도 본인은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나는 잘 보고 지내는데 왜 수술하라 그러느냐고 하시는데 수술 받으시고 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료를 받으시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담당 선생님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현님 질문 주셨는데요. 인공수정체는 시간이 지나도 혼탁이 오지 않나요? 또 인공수정체는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나요?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는 공간은 유리체하고 각막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에서는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아카이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면역 거부 반응이 잘 생기지는 않지만 하지만 바이오 컴패터블한 물질을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체 적합성이 입증되어 있는 물질로 만들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혼탁이 되는 재질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칼슘 같은 게 침착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 미세한 기포들이 생겨서 뿌옇게 되는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경험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 쓰고 있는 인공수정체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하지만 이물질이 눈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떤 염증 반응 같은 게 조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 억제하는 약물들을 안약이 되겠죠. 그런 거를 수술 직후부터 쓰게 되는 거고 안정이 되고 나면은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공수정체 재질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에 영국에서 해롤드 리들리라는 영국 안과 의사가 아까 인공수정체를 처음 썼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게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 덮개가 있거든요. 캐노피라고 부르는 전투기 덮개가 있었는데 그게 파편이 생기면서 눈 안에 박혀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 빼낼 기술이 당시엔 별로 없었거든요. 그 안내 이물은 요즘은 뭐 수술이 발달해서 많이 제거를 합니다만 잘 제거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도 별 문제를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저 재질로 그러면 인공수정체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 인류 최초의 인공수정체를 만들었죠. 근데 그게 아크릴 재질이에요. 하드 아크릴, 딱딱한 아크릴 재질의 그런 거였고 지금은 이제 소프트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가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소프트 하면은 작은 상처로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가서 눈 안에서 펴지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아까 수술 보여드렸고요. 과거에 그렇게 거의 뭐 한 10mm 이상 되는 그런 상처로 수술을 했었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작은 상처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준 기술이 초음파를 이용을 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부분 백내장 수술은 초음파 유화술을 하고 있는데요. 초음파 유화술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팁이 있는데 이게 끝이 진동이 되면서 딱딱해진 수정체를 유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유 같은 형태로. 지금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저게 작은 가루가 되면서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뭉게뭉게 떠오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단종된 기계인데 소버린이라는 기계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좀 줄인 그런 장비였습니다. 장비의 발달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 지금 이제 아까 팁을 보여드렸었고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눈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끝이 초음파 피에조 엘렉트릭 크리스탈이 핸드피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진동을 하면서 딱딱해진 수정체를 잘게 부숴서 빨아들이면 눈이 이렇게 쪼그라들 거니까 눈 안으로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빨아내고 그래서 눈을 유지하면서 딱딱해진 수정체를 잘게 부숴서 제거를 한다. 작은 상처는 보통 예전에 한 3mm 전후였다가 지금은 2mm 정도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서 약간 큰 바늘이 하나 들어가는 정도로 수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본체고요. 본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어를 하는 거죠.
본체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물병이 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관류액이 매달려 있었는데 요즘은 없죠. 이 안에 백이 들어가고 액추에이터가 그걸 백을 짜가지고 조금 더 이 중력에 의한해서 그 관류액을 조절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기계가 훨씬 더 민첩해졌습니다. 네, 제 반응에 대해서 민첩하고 여기 보면 발판이 있죠. 발판도 유선이었는데 무선이 됐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계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잘게 부수는 수정체를 잘게 유화시키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흡입해내고 또 전방을 유지하는 유체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음파 에너지는 어떻게 제어가 되고 초음파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그다음 유체 회로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내가 그 세팅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지를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핸드피스 있고 본체랑 이렇게 연결돼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저 기술 기계에 관련된 것만 책이 한 권이 있고요. 또 수술 관련 합병증만 대부분 있는 그런 책도 있고 또 합병증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책이 있고 그래서 사실 백내장 수술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지식과 기술들은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갖추고 그걸 그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전문의가 되고 나서 백내장 수술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뭐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백내장 수술들이 있거든요. 수정체가 단단하다든지 아니면 수정체가 일부 이탈이 됐다든지 그런 조금 고난이도 백내장 수술을 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케이스를 계속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씩 경험이 쌓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초음파를 가져온 분이 미국 의사 찰스 켈만이라는 분이고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치과에 갔을 때 치석을 초음파로 제거를 하는 거 보고 저걸로 딱딱한 백내장을 제거를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 아이디어로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 하셨는데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죠. 눈 안에 초음파 에너지를 쓰다니 눈 구조가 다 망가지겠네. 뭐 그런 걱정부터 뭐 말도 안 된다 했었는데 지금은 보편적인 기술이 됐습니다. 이노베이션 어떤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까 전에 닥터 해롤드 리들리라는 분도 인공수정체를 만들어낸 혁신을 일으킨 그런 분이었고 이분도 그런 분으로 안과 의사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어떻습니까? 혁신을 일으킬 때는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는 하죠. 그리고 공통점을 보면은 항상 호기심이 많아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이 많고 또 어떤 아까 그 해롤드 리들리라는 분도 영국 의사, 안과 의사도 의과대학생 시절에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혼탁된 백내장을 제거하고서 인공수정체를 넣지를 않는 거예요. 뭐 저걸 대체를 하지 않지. 수술 이후에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껴야 되거든요. 눈이 굉장히 커 보이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껴야 초점이 맞습니다.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찰스 켈만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평소에 초음파 그 수정체를 조금 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들이 두 분한테 있었습니다. 아까 해롤드 리들리 같은 경우에는 파편이 눈 안에 박힌 영국 그 전투기 조종사 얘기가 있었고 찰스 켈만도 치과에 가서 아이디어를 얻었었죠. 그리고 또 이 두 분의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은 지속하는 능력, 버티는 능력이 상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계속 지속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 생각을 별로 받아들여주지 않는구나. 이거는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했으면은 인류 역사에 그런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근데 하지만 꾸준히 연구를 해서 그게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그런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초기에 만들었던 장비, 그 안과 학회 저희 뭐 가면은 홀 오브 페임이라고 명예의 전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던 분들이 좀 있는데 찰스 켈만이 처음 만든 초기의 장비예요. 무슨 공업용 장비 같죠. 저런 기계로 수술 받는다 그러면 수술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장비들은 훨씬 더 좀 이렇게
그 가전 제품도 점점 예뻐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초음파 유화술 한번 보여드리면 요즘 이건 장비입니다. 요즘 장비랑 거의 비슷하죠. 팀 모양도 조금 바뀌었고 제가 아산병원 근무할 때 이제 수술했던 장면인데 이 당시에 상당히 좀 단단한 백내장이고요. 초음파 에너지 제어도 그렇고 아까 기계가 좀 민첩해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센서 기술도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 백큐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전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안압이 한 조금 이제 55 정도로 유지를 세팅을 해서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낮춰가지고 수술을 하는 추세입니다. 여기 지금 탁해진 백내장이 제거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면 후반부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점점 조금 맑아지고 있죠. 그래서 수정체가 많이 제거가 됐고 이제 거의 맑아져가지고 이제 깨끗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초기에 탁해졌던 거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고 여기에 이제 투명한 수정체 주머니를 남겨놓고 거기다 인공수정체를 고정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강나영님 질문 주셨는데요. 70대 초반 어머니께서 3년 전쯤 다초점 백내장 수술 받으시고 현재는 6개월마다 병원 다니시는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몇 달 동안 봤을 때 별 문제가 없고 안정이 됐다 그러면 사실 백내장 수술 자체에 의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다니시는 거는 다른 여타 병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황반변성이 되겠고요. 또 녹내장 같은 병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다른 질환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아무 일 없어서 병원에 안 가시고 2, 3년 뒤에 보셨는데 황반변성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초기에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처를 하는 게 되게 질병 경과가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두 손 두 발, 양손 양발 다 쓰는 백내장 수술, 두 손 두 발 다 쓰는 백내장 수술 그랬는데 아까 수술 보니까 오른손 왼손 다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그러면 두 발은 왜 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두 발은 아까 전에 그 기계에 붙어 있던 여기 오른쪽 그 본체를 조절하는 장비 그 발판이 있고요. 아까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다 그랬죠. 근데 저 발판으로는 기계가 핸드피스를 일단 여러 가지 조작하는 파라메타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드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저게 페달이 밟고 떼고 하는 그런 자동차 액셀러레이터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작은 스위치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기계를 본체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드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새로 세팅해 놓은 다른 세팅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왼발은 뭐냐면요. 왼발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미경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 불빛도 조작할 수 있고 또 눈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고 초점도 계속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초점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쁘죠. 수술할 때 양손 다 쓰고 그다음에 오른발은 계속 조작을 해야 되고 왼발로는 현미경이 최적의 상태로 보이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쓰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수술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고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돼야지 시야도 좀 넓게 되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면은 보는 데만 보이고 예를 들면 오른손 끝만 계속 보고 있는데 기구 끝을 보고 있는데 왼손은 엉뚱한 데 이렇게 가 있는다든지 홍채 밑에 어디 구석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써야 되고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한 손 한 발이라도 다치면 우리는 수술을 못 하니까 몸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저는 위험한 스포츠는 다 하고 있죠. 자전거도 타고 겨울에 스키도 타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저기 다치면 어떡하려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질문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김치피자 탕수육님 질문 주셨는데요. 청광 안경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요즘 안경은 기본 서비스로 청광이 다 있던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셨는데, 블루라이트가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눈에 좀 해롭다고, 특히 망막에 해롭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눈 표면에도 뭐 영향을 주고 안구 건조증에도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일상에서 블루라이트 자체는 해롭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해로울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강도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노출되는 블루라이트가 그게 얼마만큼 해로운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광안경,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많이들 쓰고 오셔서 저도 써봤더니 눈이 조금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뭐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고,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장기간 이제 축적이 되겠죠. 오랜 세월, 뭐 몇십 년 그렇게 축적이 되면은 그게 황반 변성을 일으킨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강한 햇빛, 아까 빛의 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햇빛에는 그런 뭐 블루라이트 아니면은 보라색 광선, 그런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높은 광선들이 많이 있고, 그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자외선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눈에 해롭거든요.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햇빛 아래에서는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를 해주는 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에 가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가면 약간 이렇게 이상한 눈빛을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햇빛이 강할 때는 꼭 쓰시는 습관을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엔젤님 질문 주셨는데요. 백내장이 있으면 왜 불빛에 눈부심이 생기나요? 하셨는데, 부분 혼탁이 생기다 보면은 강한 빛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빛이 산란이 생기거든요. 그럼 빛이 저희가 스트레일 라이트라 그러는데 잡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빛이 산란이 되면서 눈이 좀 많이 부시게 되는 거죠. 빛이 퍼지게 되면서 불규칙하게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눈에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눈부심이 생깁니다. 백내장이 있으면은 색깔 구별도 잘 안 된다는데, 이 증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느낄 수 있나요? 그러셨는데, 사실은 수정체가 점점 노랗게 되는, 또는 더 심해지면 갈색, 더 갈색보다 진해지면 거의 뭐 진한 뭐 흑색 같은 그런 색깔로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굉장히 탁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노랗다 못해서 거의 갈색 필터를 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시는데, 증상을 꽤 진행되기까지 사실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우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이렇게 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술 이후에 세상이 너무 환해졌어요. 하얀색이 너무 하얗고, 뭐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수술 안 한 눈은 너무 누렇게 보인다고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 느낄 수는 있지만 색깔 변화는 사실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잘 모르고, 색깔 변화가 느껴질 정도면은 사실은 시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병원에 오시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비행기를 탈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파일럿들이 기장이 계시고 부기장이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장님이야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 시간 뭐 상당히 오래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부기장님들은 이제 뭐 이제 조종사 면허를 따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러면 가끔은 기장님이 요번에 뭐 바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조금 좋은 환경이니까 너가 한번 착륙을 해봐라, 이렇게 시킬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 착륙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뭐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착륙시키면 되겠다 하는 분이 비행기를 처음 그렇게 착륙을 시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작은 기체로 훈련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믿을만 하다 그랬을 때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백내장 수술을 하는, 처음 수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수술을 하냐, 수술 훈련은 어떻게 하냐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음 수술을 하면 어떤지, 이게 사실은 뭐 미국의 유명한 H 대학 병원에 있는 그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비디오 발표를 한 거, 일부 발췌를 한 건데요. 이제 교수가 저기 수정체 핵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 레전트가 이렇게 좀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죠. 이제 수술 조수한테 이렇게 좀 해보라고 약간 수술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수정체 잘 돌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눈도 옆으로 자꾸 계속 밀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장면도 있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왜 그러냐면은 현미경에서 손이 움직이는 거는 제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여도 현미경 하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구가 작은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 있을 때는 기구를 완전히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손은 왼쪽으로 가야 되고, 기구가 깊어지려고 그러면 손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복강경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단순한 동작도 하기가 힘든 거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수술을 하라고 이제 본인이 수술을 이제 집도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한번 보시죠. 손이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죠. 이제 엄청난 긴장감입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은 왼손 굉장히 떨고 있고, 오른쪽 칼 잡고 있는데 칼도 지금 굉장히 떨고 있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이제 처음 내서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상을 만들어서 저길 통해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상처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동작도 힘들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구리의 성민철 교수님, 지금은 개원하셔서 원장님이신데, 그분 여기 비욘드 출연하셨을 때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그때 굉장히 젊은 교수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마 4년차 레전트인데, 이제 장비 회사에 저런 웹랩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웹랩 시설, 이제 현미경,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예약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돼지 눈이 보여요. 사람 눈에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돼지 눈을 쓰는데, 사람 눈이랑 느낌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눈들을 구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수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요령으로 하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사람한테 실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다 3명 다 여기 지금 개원하고 있고, 임태영 쌤이고, 제주대에 있는 정진호 교수님, 그다음에 성민철 선생님, 다 제자들인데, 이렇게 사실 옆에서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학회 차원에서도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현미경, 수술 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돼지 눈이라든지 준비해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이제 한국 백내장 골절 수술학교 회장 하셨던 고대 김효명 교수님이신데, 그때 제가 학술이사, 교육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행사들을 만들었었는데, 각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때 시도를 했던 게 모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발판 바른 거 트레이닝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체를 잡고서 유지하는 발판 조작하는 능력을 보는 데도 있었고, 상처 만드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을 모듈을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됐는데 그때 피드백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보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연수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수술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그때도 미국 전공의들을 위한 코스들이 있어요. 장비 회사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 몇 대가 와가지고 장비를 다 실어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지역에 있는 레전트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미국 전공의들도 똑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도 돼지눈 같은 걸 쓰고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한다. 훈련을 하고 이제 실전에 투입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트레이닝 과정들이 발달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승현님 질문 주셨는데 안구건조증이 몇 달 동안 계속되는데 동네 병원에서 눈물약과 비타민 눈물약 처방해주네요. 눈곱과 뻑뻑함이 오래 가네요. 큰 병원 가야 하나요? 그러셨는데 큰 병원 요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는 거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눈곱이 있다는 거는 지금 말씀 그냥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진료를 한 건 아니지만 눈곱이 있다는 걸 봐서는 염증성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눈곱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염증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좀 봐서 안구건조증 자체가 염증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알레르기 결막염이라든지 그런 눈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고 또 뻑뻑함이 기존에 이제 눈물약이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만 눈물약만으로 인공 눈물이죠. 인공 눈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다른 요즘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쓰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엔젤님 질문 주셨는데요. 가리윤희가 백내장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추나요? 50대 중반 여성인데 아주 초기니 가리윤희 넣어보라고 하는데 다른 안과에서는 백내장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가리윤희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백내장 진단은 보는 분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요? 그러셨는데 일단 뒤에 딴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이 평균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 백내장은 사실은 수정체 탁해지는 변화는 한 40대 초중반부터 시작이 되긴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병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평균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분은 그냥 백내장 없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백내장성 변화는 시작이 됐고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백내장을 그냥 백내장이 없습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백내장이 있습니다. 초기니까 그냥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가리윤희를 쓰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가리윤희는 일본계 회사에서 만든 백내장 지연시키는 안약이긴 한데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약간 비타민 같은 개념이라서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백내장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뭔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쓰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다고 나는 안약도 잘 뭐 습관이 안 돼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꼭 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쓰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안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사가 물어봤어요. 백내장 지연시키는 안약을 쓰는데 그게 효과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아까 뭐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오시도록 하는 데는 약을 그래도 쓰면은 진행 상태를 보러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나님 질문 주셨는데 약간 백내장이 있다고 들으셨고 백내장에 좋은 음식이나 눈운동 같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눈운동은 없습니다. 눈운동은 없고 좋은 음식은 그냥 노화 예방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 있죠. 항산화 성분이 고루 들어있는 야채, 과일 그런 거 드시고 햇빛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강한 햇빛 나갈 때는 선글라스 꼭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나영님 또 질문 주셨는데 수술 전 정밀 검사에서 건성 황반변성 진단 받으셨는데 수술 받으셨다고 하셨고 안 좋은 영향을 줬을까 봐 걱정돼서 아까 백내장 수술 받으신 어머니를 두셨던 그분이신 것 같은데 건성 황반변성은 심하지 않으시면 사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빛이 투과가 조금 더 많이 되긴 하거든요. 인공수정체가 백내장 있을 때 비해서는 투과가 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햇빛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은 인공수정체 자체 특히 그런 프리미엄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해로운 광선들을 막아주는 그런 색소들이 들어있거든요. 약간 미세하게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렌즈 자체에도 인공수정체 자체에도 그래서 그런 어떤 황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술 받으셨는데 그게 뭐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거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오늘따라 많네요. 네, 엔젤님 질문 주셨는데 백내장 수술할 나이에는 대부분 안구건조증이 심할 텐데 수술 후 건조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건조증이 있으면 각막 상처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네, 라식 수술을 40대에 하고 난 후 건조증이 심해졌어요. 저 같은 경우 건조증이 이미 심한데 나중에 백내장 수술이 될까요?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되는데 백내장 수술이 되는데 수술 이후에는 어쨌거나 백내장 수술 이후에는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소독약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한 상처에 의해서 각막에 손상도 신경 손상도 어느 정도 생기기도 하고 그게 회복되는 게 통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안구건조증이 별 증상 없이 균형을 맞춰서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증상을 일으키진 않고 수면 아래 이렇게 있다가 수술로서 악화된 것 때문에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개는 수술이 잘못돼서 수술 이후에 너무 고생을 한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뭐 백내장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알고 대체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하고 그러면은 또 회복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라식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 또 수술 계획을 또 특별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요. 아까 이제 이렇게 백내장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돼지 눈을 많이 썼었습니다. 돼지 눈을 썼었는데 돼지가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생겨서 자연사한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돼지의 수정체는 그 선천백내장 수술할 때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수정체인데 굉장히 탄력이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젊은 나이에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돼지 눈은. 그리고 이제 돼지를 이제 돼지가 죽고 나서 이제 눈을 이제 구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오는데 아무래도 죽고 나면 여러 가지 눈에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각막이 맑지 않고 그래서 수술하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 눈하고 그래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근데 수정체를 그러면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품을 쓰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백내장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수술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같이 발달한 세상에 저렇게 하는 게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의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셀로판지랑 그다음에 수정체 비슷한 뭐 단단한 안에 스폰지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백내장 수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죠. 기타로라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매번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의사 이름이 기타로인가 전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서 기타로라는 이름이 기타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재밌어 하면서 한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무슨 책상 친구 뭐 그런 의미라고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상 친구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들었었는데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백내장 수술을 연습할 수 있는 저런 어떤 모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백내장 눈하고 백내장을 만들어서 수술 연습을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그 파일럿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트레이닝 센터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비행기를 여러 가지 비행기도 모델들이 있으니까 각 모델별로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뭐 이착륙시키고 비행기를 운항하는 그런 걸 트레이닝을 하는데 백내장 수술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뭐 강사로 저희 전공의들 훈련시켰던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비슷합니다. 현미경 있고 여기 이제 핸드피스들이 쭉 있고요. 근데 그 핸드피스가 각각 모양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겠죠. 집게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장비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본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요거를 보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가상의 어떤 공간이 펼쳐지는 거죠. 가상현실. 뭐 그래서 자기 아이디를 넣고 하면은 이게 게임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깨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뭐 1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안과학회랑 대한안과학회랑
협력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업체의 장비를 관리를 해주고 있고, 업체에서 장비를 관리를 해주고 있고, 거기를 이제 예약을 해서 전공의들이 가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쓴다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페달이 있고, 왼쪽에는 현미경을 제어할 수 있는 또 페달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앉아서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여기 저는 뭐 강사로 처음에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사실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 안에다가 팁을 넣으면은 빨간색 공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그 눈 안에서의 3차원적인 위치를 잡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조금 더 어려운 이제 그 태스크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집게를 이용해서 저희 이렇게 전낭 절개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따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3차원적인 그런 위치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게이지도 보이고, 그래서 옆에서 강사가 조금 더 뭐 위로 가라든지 아래로 가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수술 환경에서는 이런 게이지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3차원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3차원적으로 파악을 해서 양쪽 눈으로 보면 입체시가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깊지는 않은데 눈 안에서도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되게 뭐 한 5, 6mm 안에서 다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기구가 조금 더 뒤에 들어가는지 앞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백내장 수술에 대한 거 조금 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트레이닝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실제로 사람 수술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일럿 전투기 조종사 한 명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영공을 지키는 그런 전투기 조종사 한 명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돈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의사 한 명 트레이닝 잘 된, 실제적으로 믿고 우리 몸을 맡길 수 있는 의사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 과정 중에서 저도 뭐 그 전공의들이 커가는 과정들을 계속 봐오고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정이죠.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주변에서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런 점들이 쉽지는 않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으면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수술을 잘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멋진 서전이죠. 멋진 외과 의사가 되는 거를 보여주면 후배 의사들이 보고, 나도 저런 멋있는 외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정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조속하게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 다른 기회에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